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제보 김정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회사의 특성들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전략이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회사의 눈에 딱 보이는 거, 그죠? 눈에 가시적으로 딱 보이는 걸 가지고서 공개된 정보니까 이걸 가지고서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그런 것들 가지고서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은 공개된 정보 가지고서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미 그런 걸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거 공개된 정보 가지고서 아무리 짱구를 굴려봤자 시장에 똑똑한 투자자들이 이미 그거 갖고 다 바이 앤 셀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걸 갖고 돈 벌 여지가 없다 하는 게 경제학적 이론이라 한 건데 그걸 부정하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자, value strategy라 그랬는데요. 가치주 전략. 이거는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의 존 그레이엄 말고 뭐라 그러죠? 예. 그런 분들 현명한 투자자 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 워런 버핏이 경제학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제학적인 회계학적인 아이디어들, 그죠? 어떻게 이게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돈을 벌까 안 될까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경제학적인 그런 그 펀더멘탈이 잘 돼 있으신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그러나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어디서 반대가 되느냐,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한 믿음 혹은 그 투자 철학에 있어서는 반대되는 겁니다. 투자 철학. 거창한 말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나저나 간에 그래서 밸류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가치주가 선방할 거다 하는 거죠. 지금 코카콜라나 아니면 포스코 같은 회사들 PBR이 0.5 막 이렇게 되고 되게 낮은 우울한 회사들입니다. 얘네 어떡하지? 성장성이 도대체 안 보여요.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줘요. 그런 애들일수록 가치주 발굴하는 거죠. 얘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한두 주씩만 이런 가치주에서 찾아내가지고 흙 속에서 진주를 파내서 가치주야 그러고서는 몇 년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는 거고요. 퀀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치주 전략 한두 주씩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스터디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북투마켓 레이시오 가지고서 줄 세우자. 네, 선착순 뺑뺑이 돌아가지고 막 줄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저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줄 세우기 해가지고 중간에 딱 끊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치주 정도 북투마켓 레이시오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해서 100%부터 70%까지 30%를 딱 끊어 먹어서 너는 가치주, 그 다음에는 저 밑바닥에 있는 애들 30% 딱 잘라가지고 너네는 성장주, 그렇죠. PBR이 높은 애들이니까 역수인 북투마켓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눠서 성장주를 먼저 공매도를 친다고요. 공매도 치면 여기서 현금이 나오겠죠. 그죠? 현금이 나오면 그거 갖고 뻘짓거리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여기 가치주를 다 사라고요. 그러면 이거 자체로 해서 셀프 파이낸싱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매도 쳐서 나온 현금 가지고 요 놈을 갖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롱숏 포트폴리오 HML이라고 합니다. 하이 마이너스 로우, 미디엄 아닙니다. 하이 마이너스 로우 스트래티지의 리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 나오죠. 하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로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하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사이즈에서 했던 것처럼 각각의 서브 포트폴리오들이 여기 보이시죠? 스몰, 하이, 빅, 하이. 얘네들의 그 각각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단순 평균합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스몰 로우와 빅 로우, 그죠? 얘와 얘 두 개의 포트폴리오 그 수익률 나오잖아요. 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단순 평균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하면은 얘의 이상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봤을 때에 얘네가 어떻게 북투마켓 내지는 밸류 스트래터지 워런 버핏의 전략을 구사하면은 돈을 얼만큼 벌었을까 아니었을까 백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1926년부터 2012년까지 테스트를 쫙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제로부터 시작해요. 여기 마이너스 26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작은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거 말고 0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은. 그래서 쭉 오르내림이 약간 있긴 한데 쭉 전반적으로 선방해서 지금쯤이었으면은 얼만큼? 3000%가 넘어가게 돈을 벌었을 거다. 3000% 30% 넘는 30배가 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컴파운딩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간다 하는 거 보시면 되고, 이것이 쭉 참 선방을 해도 참 무난하게 정말 선방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뭐 떨어지는 경우들, 폭락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밸류 스트래터지, 가치주 전략을 하더라도. 근데 가치주 전략이 안 먹혀 들어가는 때, 돈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 심하게 성장주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을 때, 즉 버블이 많을 때. 닷컴 버블 있었던 1999년과 2000년 이때 가치주 전략은 완전 박았다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2000년 당시에 가치주 투자 전략만 믿고 개겼던 펀드들 많이들 망했습니다. 그 망한 펀드들 중에 하나가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 펀드입니다. 물론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누굽니까? 빌황, 그죠? 빌황 그 아저씨가 있던 펀드가 이겁니다. 네, 여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좌우지간에 그 양반이 또다시 망했죠. 이번에 뭡니까? 2020년 돼가지고 밸류인데, 그죠? 이게 이제 기간을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한번 쫙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 쫙 이래로 동학, 서학, 개미운동 난리가 나면서 테크스탁 성장주에 몰리죠. 지금 테슬라나 뭐 이런 거에. 그러면서 가치주 전략이 망하십니다. 그죠? 이런 걸 좀 알 수 있고요. 좌우지간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돈을 버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얘기가 가능은 합니다.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죠? 장기적으로. 자, 그래서 사이즈 효과. 그런데 일단은 약하게 말씀드려서 뭐 캐팸이 맞다고 치고, 캐팸 일단 벤치마크 수익률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 비디오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못한다 그랬어요. 가격은 눈에 보이는 반면 가치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테스트가 불가능하다. 직접적으로 테스트 못한다. 반면에 간접적인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간접적인 테스트 뭐냐? 이 가치를 산정하고 하는데 쓰이는 할인율 모델을 뭘로 잡느냐, 그 벤치마크 모델,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벤치마크 모델, 예를 들면 캐팸이 맞다고 가정하고 들어가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캐팸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상 수익률이 있었던가? 누적적으로? 아닌가? 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이상 수익률을 누적하는 거예요. 캐팸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 설명이 안 되는 게 0인가? 0치고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이런 거. 이게 0인가? 0이 쌓여서 이렇게 되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0이 아무리 쌓여도 0이죠. 그죠? 이만큼 쌓였다는 얘기는 캐팸이 말이 안 되는 모델이다 하는 거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모델이 뭐건 간에 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인 거거나,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거나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리고 사이즈 전략도 마찬가지, 사이즈 전략, 가치주 전략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크 모델을 뭘로 가져가느냐, 그죠? 요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쵸, 캐피 맞다고 가정하고 들어가서 그 캐팸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설명 안 되는 거. 사이즈 효과,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률이 높더라. 반스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이, 그죠? 사이즈 효과가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리스키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리스키하다. 내지는 뭐 그런 얘기들로 설명을 하려고 들기는 하세요. 뭐 매크로 샥이 왔을 때 대형주는 좀 더 많이 버틸 수 있고, 왜냐면은 좀 뭐 현금도 많을 수 있고,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고, 그래가지고 존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고 반면에 소형주는 믿을 게 없으니까 금방 망하거나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주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보자마자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아, 쟤 못 견디겠구나. 쟤는 잘 견디겠구나. 쟤는 딥파켓이네. 쟤는 샬로우 파켓이네. 이거를 바로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추론이 되는 이런 사항들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보자마자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그죠? 근데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더라. 그래서 미스테리인 거예요. 사이즈 효과가. 뭐 잘 견디고 못 견디고 그거 가지고서 아직 설명이 불충분하다. 이게 매크로샥, 즉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더 잘 견디고 덜 못 견디고, 그러니까 더 잘 견디고 혹은 못 견디고 하는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사이즈가 작은 놈들이 못 견딘다 하는 얘기는요, 만약에 그게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라 그러면요, 그 호황과 불황이라는 변수는 캐펜 베타로 벌써 추적이 다 돼야 돼요. 이거는 시장 전체가 얻어맞는 거니까 매크로샥이 팡 얻어맞을 때 얘가 나가 떨어지더라. 그럼 하이 베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이 캐펜 베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로 다 설명되고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소형주라 그러면 소형주가 즉 캐펜 베타도 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랑 똑같아요. 말해놓고 보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자가당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설명이. 그래서 사이즈 효과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뭐라 그러죠? 이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반대되는 증거로서 늘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효과는 1월달 효과와 상당히 연관이 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월이 아닐 때는 사이즈 효과가 적더라. 그리고 소형주가 아닌 주식에서도 이런 효과가 적습니다. 그나저나 간에 논란은 이것이 과연 정말로 준강형 EMH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Behavioral Finance 가이드는요, 이건 미스프라이싱이다. 가격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앉았는 시장의 실수다. 시장에 이게 정보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게 뜻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경제학자들은요, 시카고, 미네소타 이쪽에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제대로 반영은 해. 단지 여러분이 사이즈 전략 갖고서 뭔가 이렇게 이상 수익률 발견한 거는 기존의 캐펜의 마켓 리스크 팩터, 이제 원 팩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 팩터 갖고는 캡처 안 되는, 그러나 뭐라고 말하기는 딱 집어서 콕 집어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사이즈란 포트폴리오, 사이즈 전략이란 걸로 캡처가 되는, 그죠? 그걸로 잡아지는 어떠한 리스크 팩터다. 새로운 경제적인 리스크 팩터. 뭔가 시스테매틱하게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스테매틱 팩터를 니네가 잡은 것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리스크 팩터라고 얘기를 하려고 들어요. 자, 그렇게 되고, 가치주 효과. 이건 뭐냐? 시총 대비 장부가액이 높은 회사는 계속 기생률, 수익률이 높더라 하는 겁니다. 포스코 같은 회사들. 예. 그 다음에는 이게 PBR의 역수다 그랬고, PBR을 그대로 갖고 갔다가 여기서 그냥 하지. PBR 스트래터지를 하지. 왜 그거에 역수를 취하느냐? 왜가 궁금하셨을 거예요. Why가 중요하죠? 왜 PBR 그대로 안 쓰고 역수를 했을까? 왜냐하면은 이거 분수를 생각해 보시면 분수가 제일 골치 아픈 때가 언제냐면은요, 분모가 0으로 갈 때입니다. 0이 되면은 분자가 뭐가 됐든 간에 분자가 0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양수인 이상은 분모가 0으로 되면은 숫자가 폭발하죠. 무한대로 튑니다. 그래서 PBR이 무한대로 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튀냐? 이 회사가 돈을 까먹을 때, 자본 잠식 상황이 돼갈 때죠. 그죠? 그래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을 계속 몇 년 동안 보잖아요. 그러면 주주가 박은 돈을 다 까먹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이익 잉여금이나 뭐나 이런 걸 다 까먹어요. 그죠? 그러면서 법정 관리 막 들어가는 부도가 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게 장부가액, 주주가치의 장부가액이 0이 돼버리는 순간이 오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PBR 숫자가 갑자기 무한대로 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통계적인 테스트를 하거나 이럴 때에 골치 아파집니다. 없는 게 나을 정도예요. 그럴 때면은. 그래서 그걸 무한대로 튀는 거를 방지하자. 그럼 역수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북투마켓. 그죠?
이게 북이 분자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골치 아픈 뭐라 그러지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해가지고 이게 장부가액이 0으로 갔다. 0으로 가라고요. 근데 분자선에서 0으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분모는 뭐냐?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의 마법이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가 안 되고요. 0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이 지금 트레이딩 되고 있는 이상, 주식시장에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 이상, 그 주식은 0보다 큽니다. 가격이. 그죠? 시가총액이 0보다는 큽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건요. 주주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주주 지분은 자산 전체에 대한 콜 옵션의 성격이 있어서 그렇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시간에 여러분들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여기 그림을 좀 더 이쪽으로 그려야 되겠다. 보시면은 이게 자산 에셋이니까 자산, 그 다음에는 요거가 자산 가치가 시장 가치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 있을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자산, 그 다음에 부채인데 대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에퀴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거. 요거의 시장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시장 가치. 그리고 얼마를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느냐 하는 거가 있겠죠. 그거에 페이스 밸류 내지는 갚아야 될 돈 총액 0부터 D까지 요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에퀴티는 뭐겠어요? 요거만큼이죠? 요거만큼 에퀴티입니다. 그래서 에퀴티의 가치, 주주 지분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라 그러면요. 회사를 청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 청산을 해요. 여기 가지고 있는 기계든지 재고자산이든지 건물이든 다 팔아. 싹 다 팔아서 현금화하고 뭐합니까? 요 은행 빚진 걸 갚습니다. 갚고서 남은 것들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 주주들한테 가는 거죠. 예, 자녀 지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져가는 돈의 액수는 얼마냐? 요 구간에서는요.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뎃을 넘어가는 순간 이 45도 그래프가 여기 45도 그래프가 생깁니다. 해서 에퀴티 밸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남아있는 잔존 가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A라 그러면은 요 정도가 에퀴티, 요거 에퀴티 같은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 45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청산하는 날 저런 순간이 오게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게 청산하는 날 이런 꺾은선 그래프가 나오고, 이거는 콜 옵션 만기일에 콜 옵션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죠? 하키 스틱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청산하는 날이고, 청산 직전에는 어떨까? 물론, 청산하는 날에 asset value가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요.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주 지분의 가치는 0이다 그랬어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은행 빚을 다 갚고 나서 땡. 그죠?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청산하는 날. 자, 이런 회사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법정관리인 회사들 있잖아요. 법정관리인 회사들, 부도가 한 번 난 회사들. 아직 완전 청산 안 했어요. 완전 청산 안 했는데 법정관리인 회사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도대체 장래가 안 보여요. 얘네는. 뭔가 세일즈 팔아봤자 안 팔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익률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그 회사의 자산 아무리 해봤자 시장 가치가 지금 요 밑에 와 있다고요. 이제 요 밑에 뎃보다도 적어요. 빚진 것보다도. 이런 거를 우리는 디스트레스, 파이낸셜 디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직 청산을 안 했어요. 청산을 안 했는데, 청산 안 해서 아직 청산하려면 아직 뎃을 안 갚아가지고, 그죠? 이거 정리를 안 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게 한 1년 후에 청산할 것 같은데, 지금 회사 가치가 요 정도예요, 전체가. 그러면은, 이런 회사에 주주 지분 있잖아요, 주주 지분. 요것의 시장 가치는 어떨까요? 시장 가격. 그죠? 가격. 이건 어떨까요? 빵일까요? 시장 가격? 청산하는 날은 빵이에요. 청산하기 전날, 하루 전날만 내지는 1년 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 지분의 가치는 빵보다 큽니다. 0보다 커요.
이게 주주 지분의 가치가 청산하기 전에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옵션 가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게 살짝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주주 가치는 요게 1년 정도 아직 혹은 뭐 몇 달 정도 청산하기 직전 남았잖아요. 빚을 갚기 전에 남았잖아요. 주주 가치는 살짝 0보다 큽니다. 왜? 아직 1년 동안 불확실성이 있어요. 얘가 지금은 비리비리하고 장래성 없어 보이는데, 아이 쥐구멍에 벼뜰날 올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어느 날 하다 보니 시간이 쫙 흘러가다 보니 이게 일로 가버리더라. 대박이 났다. 그러면은 빚 갚고 나머지 파티, 파리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가치가 들어서서 그 옵션 밸류, 이만큼의 차이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콜옵션으로 주주 지분을 재해석하는 노벨상 받으신 멀튼 교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1973년 논문이죠. 좌우지간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랬느냐, 북투마켓 레이시오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북투마켓 레이시오, 분자가 뭐냐, 요 빨간 것들이에요. 빨간 거, 요 시가총액, 빨간 거. 항상 양수다. 중요한 건 항상 양수다. 그래서 북투마켓은 PB와는 다르게 폭발할 일이 없다, 숫자가.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들어갑니다. 시장 베타나 사이즈하고 상관이 없는 변수가 됩니다. 요거는 이것도 역시 매크로가 얻어맞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통계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서로 독립적이더라. 어떤 매크로 팩터로 다 설명이 되는 게 아니야?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다른 다이멘션이라는 거예요. 파마 프렌치의 논문에 이렇게 테이블에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장 매크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사이즈, 그죠? 소형주가 더 얻어맞을 때 뭐 가치주가 더 얻어맞거나 덜 얻어맞거나 이런 사이즈의 변수냐? 그것도 아니더란 거예요. 별개로 놀더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는 워런 버핏의 아이디어랑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이제 가치주 효과가 왜 나오느냐,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그거예요. 가치주 대 성장주. 가치주가 왜 저평가되어 있느냐? 가치주라는 것이 가치주인지 성장주인지 이런 게 가는 것이 기존에 뭡니까? 이 매크로를 얻어맞느냐 아니냐, 거시 경제적으로 다 얻어맞고 아니고 하는 시장 리스크 있잖아요. 그런 거랑 별개로 가고 사이즈랑 또 별개로 가는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는 이제 가치주 성장주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장주, 그죠? 성장주, 테크스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니 뭐니 이런 회사들 보시잖아요. 현대차가 가치주고 테슬라가 성장주라고 보시면은 뭐 좀 현대차에서는 입장에서 좀 억울할지 모르겠는데 내연기관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러고 나면 내연기관 말씀드리고 나면은 딱 떠오르죠. 아, 가치주구나. 그런 게 되는데, 이제 성장주는 뭐가 있냐면요. 성장의 옵션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연구 개발을 이미 많이 해놔가지고 특허권이 많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특허권이 많이 있는데 그 특허권들을 가지고서 이 대량 생산 이런 거를 아직 시작을 별로 안 한 거예요. 내지는 대량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더 많은 이 연구 개발의 결과들이 있어가지고 전혀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가서 적응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제약회사에서도 뭐 모더나가 됐든 뭐든 간에 기존에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이 특허권들, 백신이든 뭐든 치료제든 그런 것들의 특허권들 많이 확보해 놓은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또 실행을 시켜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회사들은 이런 특허권만 많이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좌우지간에 그런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장주는 성장의 옵션이 있다. 옵션은 내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시장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인더스트리 스페시픽 하다 보니 매크로가 어떻게 얻어맞아도
내 제약 업종 쪽에서 뭔가 지금 뭐 백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어.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던 이 그 패턴트 이걸 가지고서 특허권 가지고서 아이 가자 이걸로 우리는 대량 생산해 가지고 대박 내겠어. 그러고서 그때부터 공장 기계를 막 돌리고서 막 그때 가가지고 상황 닥치는 거에 따라서 대량 생산을 할까 말까를 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있는 거예요. 성장의 옵션, 그죠? 반면에 가치주 같은 경우는요, 내연기관 뭐 현대차 보시면은 어디 새로운 전기차 이런 거 하려 그래도 쉽게 그쪽으로 막 매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누가? 내연기관으로 평생을 먹고 사신 노조들께서 어딜 가! 이러면서 막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빼박 캔트인 거죠. 일단은 거기서 뭔가를 하긴 해야 돼. 계속 내연기관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전기차든 무슨 뭐 어떤 수소차가 됐든 뭐 전혀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손쉽게 옮겨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데서 오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빼박캔트의 정도, 그죠?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 설명이 잘 되는 팩터기도 합니다. 북투마켓이라고 하는 거가 사이즈나 이런 건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좀 불가능한데 이런 거는 좀 설명이 가능해요. 이거는 빼박캔트의 정도에서 오는 리스크는 캐팸의 마켓 팩터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작은 회사냐 큰 회사냐 이거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화이자 같은 경우 대형 회사예요. 대형 회사인데도 성장주처럼 취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그 소형이건 중형이건 대형이건 상관없이 이런 북투마켓에 효과가 있다. 저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거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치면은 성장주는 아직 총각, 미혼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고 살아도 자유자재로 뭐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어디 가서든 자유롭게 가서 일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 20대면은 어디 가서든 살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다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딱 결혼하고 나서 처자식이 생기고 나서 참 이렇게 잘하잖아요. 이제 지금 제 딸들처럼 뭐 중고등학교 다 지나가서 뭐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새로운 환경에 가서 어떻게 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죠? 떡하니 집사람이 버티고 있고 아니 가긴 어딜 가? 미국? 뭐 어디 뭐 중국? 말도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뭐예요? 이미 이 그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을 웬만큼 또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많이 잘 확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성장 옵션이냐 아니면은 asset in place냐, 떡하니 들어 앉아 있는 이 에셋들이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asset in place를 지금 너무 저평가를 하고 그 성장주라고 하는 거, 성장성이라고 하는 걸 너무 섹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 같은 사람들은 그죠? 저평가돼 있는 거다. 중년 이후의 사람들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계신 분들은 좀 저평가돼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일 시켜보면은 진짜 열심히 잘해가지고 딜리버를 잘 해준다 하는 거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이여 힘내자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얘기를 하는데 좌우지간에 그런 식으로 또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joint hypothesis problem이 뚜렷하다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joint hypothesis problem은 좀 이따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다음 비디오에. 그 다음엔 장기적인 리턴 리버설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가치주, 그죠? PBR이 저 밑바닥으로 막 쳐져 있고 막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언젠가 이게 쥐구멍에 볕들 날이 온다, 그죠? 쫙 올라가는 거, 이 가치주를 제대로 알아보는 거랑 같은 아이디어란 거죠. 같이 간다, 많이 연관돼 있다 하고요. 다음 그 비디오 한번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